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은 고려의 대외관계를 한번 시기별로 나눠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 몽골에게 항복을 한 후에 몽골 제국이 고려 조정에 어떠한 내정 간섭을 했는지, 그리고 고려가 이 내정 간섭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떤 개혁을 추진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를 거의 정복하고 있었던 몽골 제국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몽골 제국 제4대 칸이었던 헌종 몽케가 사망한 이후에 그 동생들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카라고 하는 그 동생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내전이 일어나는 와중에 세계를 정복했던 몽골 제국들이 이제 서부 쪽부터 시작해서 1한국, 오고타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킵차크 한국 등 4개의 칸국으로 분열됐고요. 그리고 동생들 중이었던 쿠빌라이 친구는 중국 지역을 장악하고 원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몽골 제국은 이렇게 분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가 고려가 전쟁을 끝나고 몽골에게 화해를 요청하려고 고려의 태자를 가는 와중이었어요. 가는 와중에 갑자기 몽골 제국의 대칸이었던 헌종 몽케가 죽고 동생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려의 태자는요, 누구에게 항복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후보가 2명이 있습니다. 첫째, 아리크부카라고 하는 이 동생은요, 몽골 귀족들의 정식적인 즉위 절차를 제대로 밟았고요, 군사력도 뛰어날 뿐더러 몽골 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경쟁자였던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 중국 지역을 정복하러 가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수도와도 떨어져 있었고 군사력도 아리크부카에 비해서는 좀 약했었던, 정통성이나 명분에서나 군사력에서나 좀 열세였던 친구가 바로 쿠빌라이였죠. 여러분이 만약 고려의 태자였다면 이 나라의 운명을 건 이 선택에서 어느 선택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고려의 태자는요,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의 수도를 장악하고 있었던 아리크부카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 정벌을 주도하고 있었던 쿠빌라이라고 하는 측에게 돌아서 항복을 청하러 간 것이죠. 당시 쿠빌라이는요, 군사력도 열세, 정통성도 열세, 명분도 열세였던 상이었는데 몽골 제국에게 수십 년 동안 대항하고 있었던 고려의 태자가 자신에게 항복을 하러 왔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뛸 듯이 기뻤다라고 합니다. 당시 쿠빌라이는 이 고려의 태자가 자신에게 온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고려는 머나먼 나라로 그 옛날 당태종이 쳐도 굴복시킬 수 없었던 나라다. 그런데 그 나라의 태자가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쿠빌라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이 당시 고려의 태자의 항복이 이 쿠빌라이라고 하는 친구가 몽골 제국의 내분을 일으킨 상황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더군다나 이 고려는요, 옛 고구려와 이름이 같은 이름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이야 고구려라고 부르지만 옛 고자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려랑 옛날 고구려도 고려라고 불렸기 때문에 사실상 옛 고구려의 이름을 딴 그 강력했던 동아시아의 강국이 쿠빌라이에게 항복을 한 것이죠. 이어서 이 고려의 태자와 쿠빌라이는 굉장히 친해졌고요. 이 친해지는 와중에서 고려의 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단숨에 쿠빌라이에게 항복을 왔었던 고려의 태장을 고려의 왕으로 임명을 해줘요. 이게 고려의 원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종의 아들에게 자신의 쿠빌라이의 막내딸이었던 이 공주를 시집 보내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고려는 몽골 제국의 대칸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이걸 부마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내딸을 시집 보내고요. 또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고려가 몽골의 속국이 되더라도 고려의 정통적인 풍습 같은 것들은 고치지 않도록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불개토풍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몽골의 속국이 됐었던 고려라고 할지라도 고유의 풍속과 전통을 유지할 수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죠. 더군다나 이 쿠빌라이가 몽골 제국의 내전에서 승리를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몽골 제국의 대칸의 사위 국가가 부마국이 되었었기 때문에 혈통상으로서 굉장히 이 몽골 제국 내부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항복을 청한 것은 우리 고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정 간섭이 존재했는데요. 고려에게 가해지는 몽골 제국의 내정 간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려는 이 몽골 제국에 항복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변하게 된 것은요, 바로 지배층의 변화였습니다. 우리 고려 사회의 지배층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요, 처음에는 문벌 귀족들이 있었다가 다음에는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했다가 이 몽골 제국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무신 정권도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지배 계층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권문은 원래 정치 권력을 행사한 개인이나 가문을 뜻할 때 쓰는 말이고요. 세족은 여러 대에 걸쳐서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가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권문세족에는요, 기존에 있었던 문벌 귀족이나 그리고 무신 정권 하에 있었던 여러 소수의 무신들도 포함되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부마국이다 보니까 고려의 왕이 원나라 황실과 가깝기 때문에 고려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원나라 수도에서 통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려를 통치할 때 그 원나라에 가 있다 보니까 자신 주변에 있는 측근 세력들과 이제 통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측근 세력들, 여러분들이 또 권문세족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원나라를 배경으로 한 몽골어에 굉장히 능통하다거나 아니면 원나라에서 과거에 합격했다든가 같은 경우가 바로 이 권문세족에 소속되어 있는 유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쉽게 이해하려면요, 우리 일제강점기 기억하시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그 시대에 바로 그때 권력을 잡았던 당시 한반도 내의 지배층을 뭐라 그러죠? 바로 친일파라 그러죠. 마치 이때도 이제 우리나라가 몽골 제국의 원나라의 속국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친원파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 그 친원파 세력들과 또 이 기존에 있었던 여러 유형들을 합쳐서 이때 지배계층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느니 뭐 아니면 우리 국가를 뭐 독립시키겠다느니 그런 목적의식이 없었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자신의 경제적 권한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은 고려에 회의기구 있었지 않습니까? 도병마사라고 하는 군사 이런 거 임시기구가 있었죠. 도병마사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도평의사사라고 바뀌는데요. 이런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요. 또 그리고 인사권,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사람은 어떤 관직을 줄 건지를 결정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정방이라고 하는 두 기구를 장악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의 통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권문세족들은요, 일반 백성들의 땅을 억지로 빼앗아서 막 몽둥이로 들고 불법으로 막 빼앗아서 자신들의 토지를 어마어마한 크기로 가지고 있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를 대농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원나라를 배경으로 한 이 지배계층, 새로운 지배계층이었던 권문세족들은 정치적으로는 도평의사사와 정방을 장악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일반 백성들의 땅을 불법으로 빼앗아서 대농장을 유지했다는 점, 굉장히 나라가 힘겨웠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농장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요, 몇 가지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나중에 충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 대농장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결국 권문세족들의 반발에, 그리고 또 권문세족들이 원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나라가 강성할 땐 이 개혁을 시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나라나 여러 권문세족의 반대에 의해서 이 대농장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도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또한 고려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저번에 대외관계를 했었을 때 아시겠지만 다원적인 국제세계에 발맞춰서 바깥으로는 겸손하게 왕인 척하지만 사실 우리 고려가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지향하고 있었던 외왕 내제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몽골에게 이제 속국으로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외왕 내제, 황제라고 칭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용어와 관제가 격화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황제의 이름에만 붙이는 게 있어요. 바로 조와 종입니다. 고종, 고조, 세종, 세조 이런 것처럼 종과 조를 황제에만 붙이는 명칭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속국이 됐으니까 이제 조와 종을 칭하지 못하고 무슨 왕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왕이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드라마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지미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높은 표현이고요. 이 지미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고려 내정간섭 시기에는 자기 자신을 부를 때 고라고 불렀습니다. 고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폐하라는 호칭도 쓸 수 없고요. 이 폐하라는 호칭이 한 단계 이제 격화된 것이 바로 전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을 부르는 호칭도 달라졌으니까 모두 달라져야 되죠. 바로 태자. 황제의 다음번 황제가 되는 그 사람을 황태자라고 부르죠. 근데 그 고려 때는 이제 태자라는 명칭을 못 쓰고 뭐라고 부를까요? 조선시대에 많이 쓰는데 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관제도 격화됐다고 나오죠. 관제가 격화됐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학교라는 곳이 사실 공부를 하는 곳이지만 급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교지만 급을 나누지요. 뭐가 제일 높은 거겠습니까?
바로 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겠죠. 여러분 관제에도요 그 나라의 국격이나 사이즈에 맞춰서 어떤 정해져 있는 급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굉장히 높은 급, 그러니까 성이나 부와 같은 삼성 육부제 기억나시죠? 우리 고려 같은 경우는 이성 육부제를 사용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고려가 이제 속국이 됐기 때문에 격하가 돼서요 이제 성이 가장 높은 관제가 아니라 부가 가장 높은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으로 이루어졌던 이성이요. 이 이성이 두 개였던 이성이 하나로 합쳐서 첨의부라고 하는 격화된 부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육부 있었죠? 우리 첨의부와 육부가 같죠? 근데 육부도 이제 내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려가야 될 부 아래가 바로 사입니다. 사. 그래서 육부가 육사가 된 게 아니라 이 숫자도 줄여요. 육부에서 첨의부와 4개의 사로 이루어진 관제로 좀 격화가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정 간섭이 시작이 되는데요. 가장 많이 내정 간섭이 일어나졌던 이제 기구는 바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정동행성. 이 정동행성에서 행성은요, 어떤 부서를 부르는 명칭을 쓸 때 행성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정동이 뭐냐면요, 정벌하러 간다예요. 어디를? 동쪽으로. 자, 그럼 고려의 동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일본이죠. 당시 해군력이 약했었던 몽골 제국은요, 고려의 뛰어난 해군력, 고려가 해군력이 뛰어나서 섬을 잘 방어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몽골과 세계를 정복한 몽골과 고려가 수십 년 동안 버텼던 거 아니겠습니까? 강화도를 점령 못했잖아요. 그래서 몽골은요, 이 고려의 뛰어난 해군력과 자신의 육상에서의 뛰어난 군사력을 활용해서 일본을 정벌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몽연합군이 정동행성 기구로 이제 필두를 해가지고 군사력을 모아서 일본을 치러 갔다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뭐가 왔죠? 예, 일본 애들이 신풍이라고 불리는 태풍이 불면서 이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그때 불었던 바람을 신풍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일본어로 카미카제라고 하죠. 나중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세가 어려워지자 다시 한번 신풍이 불어서 미 해군들을 박살내겠다라고 해서 자원하는 자살특공대 부대를 카미카제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이 역사적인 흐름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 원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이 부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정동행성을 이용해서 고려에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내정 간섭을 활용하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또 몽골에서는요, 이 정동행성과는 별도로 어떤 관리를 파견해서 내정 간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관리의 이름을 다루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정 간섭은 정동행성이나 다루가치의 관리가 파견돼서 이때 이런 내정 간섭을 하면서 몽골 제국은 고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금이나 또 은, 그리고 고려가 또 유명한 게 뭡니까? 도자기. 그리고 또 고려에서 이 매가 굉장히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냥용 매에도 몽골 제국의 바치라고 곡물로 요구가 왔고요. 또 이때 고려의 여자들을 몽골 제국으로 바치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고려에서도 여성분들을 이제 뽑아다가 고물로 보내는 여성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공녀라고 합니다. 이때 이 원나라로 끌려간 공녀들 중에서요, 정말 반전으로 원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서 원나라의 황후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황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기황후라는 사람이 당시 고려 여자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도 몽골 제국 백한의 황후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황후가 황후에 있으면서 이 기황후의 일족들이 또다시 자신의 뒷배경, 원나라의 뒷배경을 믿고 고려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폐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에 사냥용 매를 잡기 위한 부서도 만들어졌어요. 응방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럴 정도로 우리 고려가 몽골 제국에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요, 몽골과 고려의 교류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서로 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고려가 받았었던 몽골의 영향을 이제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른분들이 많이 마시는 술 중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술이 뭐죠? 바로 소주죠. 이 소주도 이때 당시에 몽골식 술이 우리나라에게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또 왕의 이제 음식을 부르는 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도 이제 몽골식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직업을 말할 때 몽골에서 쓰는 어미가 바로 무슨 치예요. 아까 배웠던 다루가 치 있죠. 이런 것처럼 치라고 하는 어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벼슬아 치라든가 아니면 양아 치라든가 뭐 이런 치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결혼하실 때 우리 전통혼례나 이런 거 보면 족두리를 쓰시죠. 이 족두리도 사실 우리나라의 고유의 풍습이 아니라 몽골에서부터 넘어온 몽골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요, 우리 몽골 풍습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헤어스타일, 바로 변발입니다. 앞머리를 이렇게 밀고 뒤로 머리를 길게 닦는 이 변발 스타일이 굉장히 고려에서 성행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몽골인들이 말을 편하게 타기 위해서 상의와 하의가 좀 구별된 철릭이라고 하는 간편옷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때 몽골 복의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반대로 몽골이 이제 고려에 영향을 준 게 있으면 고려도 몽골에 영향을 준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고려풍 혹은 고려양이라고 하는데요. 고려양이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의 풍성한 한복 스타일이 중국에서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 전통 의상 중에 이제 코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두루마기라고 아시나요? 두루두루 막는다, 찬바람을 막는다라고 하는 두루마기도 중국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자, 이렇게 몽골풍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적으면 변발, 그리고 몽골식 복장, 이런 것들이 몽골풍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배웠고요. 다음으로 이제 영토도 몇 가지가 상실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동령부라고 하는 땅과 탐라총간부라고 하는 제주도 지역.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제주도죠. 왜 섬인데 이렇게 말이 유명해졌을까? 바로 이때 이 탐라총간부를 비롯해서 몽골 사람들이 이제 말을 키울 때 제주도에서 많이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그런 전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령부, 탐라총간부. 그 마지막 하나는요, 바로 쌍성총간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쌍성총간부. 그러면 왜 동령부와 탐라총간부와는 다르게 쌍성총간부만 빨간색이냐? 바로 이 동령부와 탐라총간부는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몽골 애들이 다시 되돌려줬어요. 그런데 끝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쌍성총간부였죠. 그럼 원나라가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얘네가 돌려주지 않으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직접 찾아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먼 간섭기 때 몽골 제국이 우리 원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내정 간섭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이런 내정 간섭이 계속 유지될 때는요, 이 몽골 제국 그리고 원나라라고 하는 세력들이 힘이 강해지면 이걸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길게 오랜 시간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을 기반으로,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빠르게 정치적 기반을 잃게 되는데요. 잃게 됐었던 시기가 바로 공민왕 시절이었습니다. 14세기 중반 중국에서 한족들이 원나라의 지배 저항에서 여러 가지 반란들을 막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빨간색 두건을 두르고요, 홍건적이라고 자신들을 부르게 되면서 원나라에 대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원나라가 내전으로 힘이 점점 약해지자 이때 고려의 왕으로 즉위한 공민왕은요, 반원개혁 정치를 앞세우면서 개혁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손봐야 될까요? 바로 원나라의 배경을 믿고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있었던 이 지배 세력, 권문세족부터 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 바뀌게 된 건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이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으려면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뭘 쳐야 되죠? 과거제죠. 그래서 먼저 과거제를 개혁합니다. 과거제에서 맨 마지막 시험을 이제 왕이 직접 주관하게 해서 면접을 왕이 직접 봤어요. 또한 당시 과거를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대학의 역할을 했었던 국자감을요, 성균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성균관을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이때 안양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균관에 있으면서 성리학이라는 것을 갖고 오게 되는데, 이 성리학은 유학의 여러 가지 파들 중에서 새로운 유학이 이제 성리학이었거든요. 이런 새로운 성리학을 배워서 권문세족과는 다르게 이런 과거제 개혁과 성균관의 재정비를 통해서 기반을 확장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 세력들이죠. 성리학을 배경으로 해서 성장한 세력들이었고요. 이들은 기존에 타락했었던 권문세족과 또 이때 불교계가 굉장히 타락을 해요. 그래서 불교와 같은 이전에 굉장히 미혹된 것을 믿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불교와, 그리고 또 권문세족들을 비판하게 되면서 이제 공민왕 시절 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공민왕 때의 반원 개혁 정치 신진사대부의 도움에 힘입어서요, 이때 권문세족들 중에 바로 자신의 동생을 원나라의 황후로 가지고 있었던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지르고 자신 여동생만 믿고 막 행패를 저지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때 반원 개혁 정치 때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도 숙청당하게 됩니다. 기철도 숙청당하게 됐다. 또한 이 권문세족들이 자꾸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사권, 당시 누굴 뽑을 것이고 어디다가 관직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사권을 장악한 기구가 바로 이 정방이었는데요. 이 정방을 공민왕 때는 폐지하게 되고요,
공민왕을 폐지하고 정방을 폐지하고 공민왕이 인사권을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권문세족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대농장 아니겠습니까? 이때 공민왕은요, 이 대농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신돈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신돈이라고 하는 스님이 기존 세력들이 아니었고 굉장히 개혁 의지가 충만해 보였기 때문에 공민왕이 신돈에게 정권을 위임하게 되면서 권문세족들의 이 대농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부서의 이름이 바로 땅, 민, 백성, 변, 정, 올바르게 바꾼다 라는 부서입니다. 부서를 뜻하는 도감. 그래서 땅과 백성을 올바른 상태로 되돌려주기 위한 부서를 설치해서요,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차지한 백성들의 땅이라든가 백성들을 억지로 노예로 만들었었던 경우는 원래대로 돌려주는 그런 개혁을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신돈이라고 하는 스님이 공민왕에게 권력을 위임받아서 추진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이 신돈이 아무래도 기존의 지배 세력이었던 권문세족들을 경제력을 빼앗는 그런 활동의 이제 개혁이다 보니까 적들도 많이 생겼고요. 이 신돈 자체도 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권력을 맞들이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또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신돈은 공민왕에게 숙청을 당하게 되면서 이 전민병존동함으로 있었던 개혁은 또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몽골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내려갔었던 여러 관제들이 있었죠. 고려의 이성 6부가 첨의부와 사사로 이제 내려왔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원래대로 복구하게 됩니다. 원래 관제를 원래대로 복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정 간섭을 하고 있었던 바로 이 정동행성의 일부 기구, 정동행성들의 이제 내정 간섭을 하는 일부 기능들을 폐지해서 내정 간섭을 좀 줄이려는 시도를 했고요. 또한 이제 몽골풍으로 들어왔었던 변발이나 몽골식 복장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시 금지하게 되면서 우리 전통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몽골에게 빼앗겼던 땅이 있죠. 바로 이 쌍송 총관부. 몽골 애들이 원나라 애들이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공격을 해서 빼앗아야겠죠. 그래서 이때 고려의 군대가 쌍송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쌍송 총관부를 고려의 영토로 다시 한번 수복하게 됩니다. 이때 이 쌍송 총관부 공격을 고려인들이 했었을 때 내부에서 고려군에 호응을 해줘가지고 이 쌍송 총관부 공격에 공을 세운 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자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이자춘이라는 사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성계의 아버지시죠. 이때 이 쌍송 총관부에서 살고 있었던 이성계가 자신의 이자춘이 이제 쌍송 총관부 공격을 도우면서 고려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로 편입된 이성계는요, 굉장히 무공을 쌓아서 나중에 훌륭한 고려의 장군이 되죠. 자, 이렇게 공민왕 때는요, 기존에 원 간섭 기트에 있었던 몽골의 여러 가지 내정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하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때 원나라를 배경으로 고려의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로 이 권문세족들이요,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도와줬겠나요, 안 도와줬겠나요? 당연히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 지배 세력들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하게 되면서 개혁 정치가 굉장히 힘이 들었고요. 또 더군다나 당시 중국은요, 원나라가 쇠퇴하고 한족들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반란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중국계에서만 놀면 되는데 이분들이 가끔 어떨 때가 있냐면 고려로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니, 중국 한족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왜 엄하고 가만히 있는 고려를 침략한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 우리나라로 이제 침략해 왔었던 한족 반란군 분들이 빨간 띠를 해서 홍건적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고려까지 쳐들어와서 심지어 개경까지 함락이 됐었을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홍건적만 또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동쪽에 있었던 일본들 있죠, 이 외구 세력들이 또 만만히 있었던 고려를 여러 차례 침략하면서 북쪽으로는 홍건적, 아래쪽으로는 이제 왜구들이 고려를 쉴 틈 없이 공격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당시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의 가장 큰 어떤 지지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자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요, 우리 고려는 말했었죠, 부마국이었다고. 원나라 황실의 공주가 이 공민왕의 와이프였어요. 부인이셨는데 노곡공주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노곡공주가요, 원나라의 반원개혁 정책,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나라에 저항을 하는 개혁 정치임에도 불구하고요, 공주 출신이었던 이 노곡공주가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고요, 공민왕을 향한 이제 여러 가지 권문세족들의 공격도 여러 차례 막아줄 정도로 둘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곡공주가 갑자기 애를 낳다가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노국공주가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니까 개혁 추진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노국공주의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했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막 너무 이 노국공주가 사망하고 이제 공민왕은 열정을 잃게 되고요. 이때 이 열정을 잃은 공민왕 곁에 보였었던 굉장히 열정 있어 보이던 스님 한 분이 계죠. 바로 이 신돈. 이 신돈이라는 사람한테 네가 한번 해봐. 나는 힘이 없으니까 일단 네가 해봐. 라서 믿고 맡겨줬더니 나중에 신돈도 부패하죠. 그래서 결국 이때 굉장히 의욕을 잃고 결국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개혁이 실패로 끝나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개혁이 실패하는 와중에서도 몇 가지 그래도 결과물은 있었는데요. 일단 새로운 과거제와 성균관,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과 또 홍건적 왜구가와 같은 여러 가지 침입들을 막아내면서 군인들이 성장하게 돼요. 새로운 군인들, 이전에 이제 무신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군인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세력들을 신진사대부처럼 새롭게 나온 무인들이다라고 해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신흥 무인 세력.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싸웠다 하면 이기는 장군들이 몇 명 있었어요.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으로 최영 장군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언급이 됐었던 바로 이자춘의 아들 바로 이성계가 이때 굉장히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은요 싸움을 잘했고요. 신진사대부는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 새롭게 등장한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기존에 위태롭게 이제 남아져 있었던 고려를 개혁하고자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고려 개혁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반원 개혁 정책, 개혁 정책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우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좀 느끼셨나요? 고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데 고려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바로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공민왕이 개혁 정치가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요, 굉장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몇 가지 느끼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열정이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패에 아주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어떤 일이 성공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그런 열정을 지지해 주려고 하는 어떤 지지 세력들, 주변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끊임없이 응원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응원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번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역사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도전 정신을 불사르기 전에 그런 도전 정신과 열정을 불살라도 되는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이런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 세력들, 사람들,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따지고 도전해 본다면 우리 공민왕의 개혁 정치처럼 실패는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퀴즈 나가겠습니다. 고려가 몽골 세력들과 함께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세웠었던 기구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고려의 내정간섭 기구로도 작동을 했었던 이 기구, 정답을 아시면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또 봐.